수십 년 동안 지겹게 들어오던 세계의 화약고 중동이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가자 지구를 통치하고 있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지난 10월 7일 이스라엘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고, 이스라엘은 이를 전쟁으로 선언하며 즉각적인 반격을 가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양측에서 모두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하마스에 의한 학살 현장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BBC와 로이터 통신 등에 의하면 이스라엘 남부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 영유아시킨 49가 발견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더욱 끔찍한 사실은 착수당한 아기의 시신도 목격됐으며 일가족이 침대 위에서 된 흔적도 나왔습니다. 지상에서 지옥이 펼쳐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끔찍한 장면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런 극심한 공포와 대혼란 속에서 우리 정부와 군은 교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런 임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것이 군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대한민국이 군용수송기를 이스라엘에 급파해 우리 교민을 무사히 구출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당연한 일을 제대로 처리하려면 복잡한 준비 과정과 물밑 협상도 필요합니다. 다행히 대한민국은 별탈 없이 안전하게 한국 교민들을 생지옥에서 빼내올 수 있었지만, 자국인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멍하니 손가락만 빨고 있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정부의 말이라면 철석같이 믿는 일본인들도 이번에는 하나같이 입을 모아 자국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침공으로 촉발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이제 간단히 정리될 것 같지 않습니다. 철저한 복수를 다짐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말 그대로 쓸어버릴 생각으로 30만 병력을 집결시켰고, 하마스는 이에 대항해 가자 지구 전체를 부비트랩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마스를 지원하며 이스라엘의 중동 지역 세력 확장을 견제하고 있었던 중동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 진입하면 전쟁에 개입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을 극도로 분노하게 한 만행을 저지른 하마스라는 조직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하마스는 팔레스타인의 정당이자 무장단체로 이스라엘의 억압에 의해 팔레스타인을 해방해 이슬람 국가를 세운다는 명목 아래 무장투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란에서 무기와 자금 등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행한 억압과 강경책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았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하마스가 인륜을 무시한 끔찍한 짓을 저질렀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스라엘 남부 크파르 아자에서의 참상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크파르 아자의 집단 농장인 키부츠는 가자 지구에서 3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인접지역이라 극심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로켓 공격이 시작됨과 동시에 차량과 오토바이에 탑승한 하마스 무장 세력들이 키부츠 공동체에 들이닥쳤고, 키부츠의 평범한 시민들은 재빨리 집과 건물로 피신했지만 무자비한 폭력까지 막아낼 수는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군은 현재까지 크파르 아자에서만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수백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어찌나 끔찍한지 현장 수습을 위해 출동한 이스라엘군은 쑥대밭으로 변한 공동체 마을에 분노하며 진절머리를 칠 정도였는데요. 현장에 파견된 한 이스라엘 병사는 거리에 아무렇지 않게 들이 널브러져 있고, 농구장에는 검은 바디백이 가득 차 공동체 전체가 거대한 무덤으로 변한 것 같다라며 참혹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베에리 키부츠에서도 민간인 희생자들의 108구가 발견되는가 하면, 레임 키부츠의 음악 축제가 열린 행사장에서는 축제에 참여한 260여 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대대적이고 무차별한 하마스의 약탈이 진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의 보복성 공격을 불러온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미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미 해군의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과 타격전단이 이스라엘 인근의 동지중해에 배치됐으며, 제럴드 알 포드급 항공모함에 이어서 니미츠급 항공모함인 USS 드워이트 D 아이젠하워와 그 전단도 동지중해에 배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구출을 위해 특수부대를 이스라엘에 파견했고, 지난 10일에는 이스라엘 남부 네바팀 공군기지에 대량의 무인기를 탑재한 항공기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인명을 상하는 무기가 아닌 사람을 구하는 항공기를 보낸 나라가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난 10월 14일 한국의 군용수송기 KC-330 시그너스가 우리 교민 163명을 태우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리 군의 신속한 작전 덕분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무사히 고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됐는데요.
이번 구출작전에서는 잘 알려졌다시피 흥미로운 에피소드도 있었습니다. 수송기에 자리가 남아서 일본인 51명과 싱가포르인 6명을 추가로 구출한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 교민 163명의 3분의 1에 가까운 숫자인 51명의 일본인들이 시그너스를 타고 서울로 무사히 대피를 마쳤습니다. 이들은 한국군 수송기에 오르고 나서도 몹시 놀랐습니다. 군용 수송기라고 해서 삭막한 내부인 줄만 알았는데 어지간한 민항기 못지않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서 도착지인 서울공항까지는 15시간의 장거리 비행이었습니다. 보통 상상할 만한 군용 수송기의 내부 모습이라면 동체 양가장 자리에 고정된 의자 2줄에는 지지할 곳도 붙잡을 곳도 없는 형태입니다. 전쟁의 포화를 피해서 도망가는 지친 노약자를 비롯한 민간인들이 15시간이나 견디기에는 가혹한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런 불편함을 감수하고라도 일단 사지에서 탈출하는 것이 급선무니 51명의 일본인도 일단 시그너스에 올랐는데요. 우리 시그너스의 기내에서 그들이 본 풍경은 민항기에서 몰 법한 푹신한 좌석에 장거리 비행용 목베개까지 딸린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는 기내행 도중 허기가 질까 봐서 기내식까지 제공해줬습니다. 일본인들이 시그너스를 타고 가면서 민항기가 아닌 군용기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었던 순간은 기내식을 전달하는 한국군 부사관들을 봤을 때뿐이었다고 전해졌는데요. 총 220명을 태우고 지난 10월 14일 서울공항에 무사히 도착한 시그너스 안에서는 착륙과 동시에 탑승객들의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한국군 장교들도 안심하고 내리는 탑승객들에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주었고, 이들은 활주로에서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과 만나 호응하는 등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일본 정부로서는 상당수의 자국인이 사지에서 빠져나왔으니 안심은 되겠지만 한일 양국 간 국민 감정을 생각하면 꽤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한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일본도 독자적으로 일본인 구출작전 계획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일본인들이 더 이상 일본의 구출작전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설픈 작전으로 번번이 추태를 보여왔던 걸 일본 국민들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 수중에 떨어졌을 당시 일본은 비밀로 해도 성공할까 말까인 작전을 파견 행사까지 화려하게 열어서 온 동네에 소문을 내버렸습니다. 그 상태로 아프간을 향하더니 현지 인원들은 일본인들을 제때 공항으로 데려오는 것도 실패했고, 공항이 무참히 공격당하는 와중에도 수송기는 멀뚱멀뚱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수송기로 탈출시킨 일본인과 협력자는 단 한 명도 없었고, 이 사건은 구출작전의 나쁜 예시로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수단 쿠데타 당시에도 일본은 자국 국민의 대피 과정에서 한국의 구출작전에 편승하는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구출 대상 중 45명이 일본인이었고, 구출작전은 유엔과 한국, UAE가 연합한 팀이 각각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노련한 대처를 통해 전원 구해내기는 했지만, 이때 일본은 구출작전조차 직접 벌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의 협력으로 인근 국가 지부티로 구출 인원을 전원 대피시키고 나서야 일본은 이들을 자국으로 데려올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2번이나 이런 일이 발생하니 해외의 일본인들은 더 이상 유사시 자국의 구출을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번 구출작전도 별반 다를 건 없었습니다. 한국보다 대응이 늦었던 것은 물론이고, 어이없게도 구출 인원들에게 전세기 이용료 1인당 3만엔을 부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언론이 들썩일 정도로 난리가 났습니다. 일본인으로 보이는 한 네티즌은 SNS를 통해 한국 자체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이번 한국군의 인도적 지원에는 고개가 숙여진다며, 이것이 진정성이며 일본의 전세기를 유료화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인색함에 어이가 없다고 쓰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 잠입해 명분이고 인륜이고 없이 무차별적인 학살을 벌인 하마스의 학살극은 그들이 증오하는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언제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가 카오스 상태에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이스라엘을 탈출하기 위해 전세기를 타려는 자국민들에게 3만엔의 비용을 부과했습니다. 게다가 일본까지 비행한 것도 아니고 근처에 두바이에 착륙한 다음 알아서 일본으로 돌아가라는 식으로 대응을 한 것입니다. 관료제, 내각오든 일본 관리들이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을 때 옆나라 한국에서는 수송기에 자국민들을 전부 태우고도 자리가 남는다며 일본인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함께 타고 온 일본인들 역시 얼마 안가 무사히 자국으로 귀환했습니다. 돌아온 이들을 상대로 일본 NHK 방송국이 인터뷰를 한 바에 따르면 이스라엘 현지는 상당히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남부 아슈도드에 살다가 이번에 한국 덕에 대피할 수 있었던 30대 일본인 여성은 인터뷰에서 가자 지구에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피난하고 있었다. 귀국이 정해진 시점에서 안심하기는 했지만 현지 공항에서는 출발 직전까지 폭발음이 들리고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일본은 수단 쿠데타 당시에도 한국의 협력으로 자국민 5명을 구출했고 이번에는 무려 51명의 일본인이 한국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에 그 콧대 높은 일본도 웬일로 외무장관이 한국의 이번 일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일본은 이걸로 벌써 3번째 체면을 구겼습니다. 이젠 해외에 체류하는 일본인들은 정부의 구출 계획을 신뢰할 수 없게까지 되었는데요. 이젠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자위대의 존재 의의조차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정한 국력이란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과 일본의 국력은 역전현상을 일으켰고 그 차이는 점점 더 커져갈 것 같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2번째 미션이었습니다.